안녕하세요. 지금 유럽 축구에서 가장 핫한 팀들, 핫한 선수들을 분석해드립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상대,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 선수, 하세베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작은 한일전을 펼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 대표팀 선수이기도 한 카마다 선수, 손흥민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지, 이선 공격의 핵심 선수인 이 하마다 선수의 최근 경기력과 프랑크푸르트의 전술 분석하는 시간,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뭐 차범근, 차두리 이런 두 한국 선수들이 활약했던 팀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의 영향력이 큰 것 같습니다. 하세베 선수 역시 뭐 오랫동안 활약해 왔지만 최근에는 카마다 선수가 뜨겁죠? 예, 하세베 선수도 여전히 예.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이번 시즌 그 카마다 다이치 선수의 기록인 건데요. 예. 4골 2도움이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슈팅 14회 중에 유효 슈팅이 7회로, 슈팅 정확도가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태클 43회를 성공시켰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금 활동량은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에 속하는데요. 대신 속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31.75km/h가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윙 역할을 쓰기로는 다소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패스에 상당히 능한 선수인데요. 예. 그렇다면 사실 지금 설명해 주신 걸 보면은 조금 기술적이고 조금 전술적이고 활동량을 가지면서 창의성을 갖고 있는 한국 선수로 따지면 이재성 선수를 조금 연상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예, 이재성 선수하고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기능적으로 플레이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터치 패스 같은 것도 능하고,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선수가 요새 갈수록 수비력이 조금 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앙 미드필더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재성 선수를 연상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거의 최고의 활약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카가와 신지에 이은 좀 이선 해결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록을 보니까 수비적인 역할까지 있게 잘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원래는 카마다 다이치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조금 그래도 카가와랑 많이 비교가 됐었거든요. 왜냐면은 카마다 다이치도 거의 예전에는 10번 롤밖에 못했었어요. 그리고 10번에서 주고받고 기능적인 플레이와 원터치와 그리고 센스 있는 패스와 그리고 침투해가지고 골까지 넣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쪽에 특화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재성 선수랑 굉장히 유사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10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재능이 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도 완전 중용되지는 못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일본 대표팀 승선도 그 재능에 비하면 조금 늦은 편에 속했었고요. 예, 왜냐면은 10번로만 뛸 수 있다는 건 쓰임새가 제한적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좀 더 발전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이제 독일에 가서, 특히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더욱더 조금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됐어도 기본적으로 득점 기록이 좀 인상적이에요. 이번 시즌 좀 유난히 골을 잘 넣고 있죠. 그러니까 신트트라이던 때만 이제 골을 좀 많이 넣었었고 나머지는 그래도 이 선수가 골을 아주 많이 넣는 유형은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골보다는 도움 수치가 더 많거나 한 케이스였는데 이번 시즌은 벌써 4골을 넣으면서 팀 내 최다골이자 분데스리가 득점 공동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여전히 꾸준히 올리고 있긴 해요. 네, 2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에서는 무한이가 5도움을 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고요. 분데스리가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공동 13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격 과정의 관여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 시즌과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원래 카마다 다이치가 이렇게 슈팅을 많이 시도하는 선수는 아닌데 이번 시즌은 경기당 1.8회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무한이의 영향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한이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 전형적인 톱이라기보다는 측면에서도 뛰고 원래 프랑스 대표팀이나 이런 데서 측면에서 뛰었잖아요. 측면에서도 뛰고 하면서 무한이가 많이 빠지면서 그 연결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카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서로 스위칭이 상당히 많이 된다는 거죠. 특히 무한이는 왼쪽 오른쪽 다 빠지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무한이가 더 빠르잖아요. 예, 그렇죠. 무한이 굉장히 빠른 선수죠. 예, 그러면서 이런 무한이가 톱에 서게 된 게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 거. 거기다가 또 이제 옆에 마리오 게체가 같이 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게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능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괴체도 옆에 이제 지난 시즌까지 없었던 선수였잖아요. 생기면서 그러면서 카마다한테 많은 슈팅 기회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슈팅을 많이 시도하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슈팅의 정확성인데요. 예, 그러니까 유효 슈팅도 0.9회로 독보적으로 많죠. 그 프랑크푸르트 내에서는 유효 슈팅이 많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6야드하고 페널티 박스를 합치면 1.4회에 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거리 슈팅은 0.4회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팅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현재 프랑크푸르트의 전술을 보자면 결국엔 카마다 선수가 박스 안에 들어와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러면서 골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또 중앙 미드필더로 많이 내려오기도 해요. 결국에는 가짜 9번 역할처럼 공격도 하다가 또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연계도 하고 빌드업도 한다는 얘긴데요. 그 토트넘전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미드필더 3명처럼 뛰었잖아요. 카마다 다이치가. 물론 뭐 그 경기는 괴체가 나오지 않은 것도 영향을 끼치긴 했어요. 괴체가 있으면은 괴체가 좀 더 내려와서 해주고 카마다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괴체가 없으니까 밑에서 풀어주는 선수가 없어서 카마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려온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사실 그 경기 득점이 안 나왔는데 오히려 괴체가 있었다면 카마다 쪽에 기회가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골이 나오는 경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뭐 카마다가 기회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뭐 이 선수는 원래 뭐 그쪽에 강점이 있었던 선수였다 보니까 뭐 무한이가 이제 1.3회로 가장 많고 경기당 그리고 괴체가 1.1회 그 다음이 이제 카마다 다이치인 거죠. 결국엔 이제 무한이 선수의 기록도 굉장히 눈에 띄네요. 아무래도 이번 영입이 돼서 그 낭트에서 와가지고 바로 이게 효과를 내고 있으니까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는 잘 데려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당 크로스 횟수도 카마다 다이츠가 0.6회.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 50% 이상 출전한 선수들을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원래 그 기본 그 스탯으로 조금 기준치를 채웠다라고 하는 게 50% 이상으로 하니까 그 선수들 중에서는 0.6회로 가장 많습니다. 결국엔 슈팅도 많이 하고 패스도 많이 하고 크로스도 많이 한다. 프랑크푸르트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당 패스 성공률도 50% 이상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82.5%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카마다 다이치와 함께 상위권에 위치한 3명의 선수는 다 수비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브리소우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은디카하고 투타는 중앙 수비수고. 그렇죠. 결국에는 키패스나 도움 기록까지 본다면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패스 성공이 높다는 것은 카마다 선수가 그만큼 안정적인 선수가 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원래 그런 플레이에 능한 선수긴 하죠. 카마다 다이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드리블까지 장착했다. 뭐 드리블은 이 선수가 그러니까 막 현란한 드리블을 구사하는 선수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능적이고 또 이제 주고받고 빠지면서 그렇게 원터치로 제껴내고 이런 것들에 능한 선수인데요. 경기당 드리블 횟수도 1.9회로 팀 내에서 네 번째로 많죠. 그러니까 뭐 크나프 같은 경우는 윙백이다 보니까 이제 많을 수 있는 거고 무한이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하죠. 무한이 거의 사실 윙포워드인데 이번에 프랑크푸르트가 톱으로 데려와서 가짜 스트라이커처럼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선수가 당연히 뭐 드리블을 어쨌건 간에 팀 내에서 많이 시도하는 편이다 보니까 파울을 얻어내는 수 1.4회로 많죠. 괴체랑 무한이 이어서. 드리블 시도에 비해서도 또 특별히 이제 파울을 얻어내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돌파를 못 하더라도 상대 파울을 유도해서 공소유권을 지키는 뭐 그런 영리한 플레이를 펼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태클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 경기당 1.6회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데 야키치 다음으로요. 수비 가담이 이전보다는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태클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네요. 거의 뭐 실패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1.9회를 시도했는데 1.6회 성공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상대의 공을 차단해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순위권에 있는 선수 중에서도 평점이 가장 높으니까 결국에는 사실 뭐 카마다 선수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부동의 주전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커리어 내내 뛰었던 역할을 보시면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거의 대부분을 뛰었어요. 나머지는 사실상 이게 프랑크푸르트에서의 포지션별 기록을 보면은 나머지는 거의 뛰지 않았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리고 뭐 중앙 미드필더 6경기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 윙도 4경기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6경기, 왼쪽 윙으로 4경기. 4경기 다 이번 시즌에 뛴 거예요. 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도 3경기를 뛰었거든요. 결국엔 통산 기록보다 중요한 게 올 시즌에는 확실히 여러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의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네. 더 다기능 선수가 됐다는 거죠. 네, 원인이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이번 여름에 그 영입과 판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의 뭐 여파로 네, 뭐 정말 주가가 높은 선수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 주가가 높은 선수들은 떠난 거는 솔직히 없긴 하거든요. 코스티치? 뭐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저 코스티치도 영향을 끼치긴 했어. 뭐냐면요. 원래 그러니까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니까 알라리오라던가 야키치라던가 괴체라던가 스몰치치라던가 무안이라던가 부타라던가 알리도라던가 옹게네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이 팀이 4-2-3-1로 전환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2023년 계약 만료인 3인방 선수들을 이번에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판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거든요. 그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코스티치였고 또 한 명이 은디카였고 또 한 명이 바로 카마다 다이치였어요. 근데 카마다 다이치랑 은디카는 원하는 금액을 맞춰주지 못해서 다른 구단들이 그래서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못 팔면서 남게 됐고요. 코스티치도 계속 유벤투스가 질질 끄다가 이적 시장 데드라인에 데려갔거든요. 근데 코스티치가 있을 때 프랑크푸르트는 3-4-2-1 포메이션밖에 쓸 수가 없어요. 4-2-3-1을 써야 되는데 4-2-3-1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코스티치 때문에. 근데 윙백밖에 볼 수가 없는 워낙 근데 코스티치가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대체 불가 선수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던 데다가 또 힌터레거가 네오나치 친구한테 이제 집을 빌려준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방출됐죠. 방출되면서 그러면서 중앙 수비에도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혼란의 시기를 가지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초반에 조금 어수선했어요. 사실 전술을 바로 바꾸긴 어려우니까 일단은 3백으로 경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티치가 있기도 했어가지고 아직은 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초반에 뭐 슈퍼컵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포칼 같은 데도 다 이렇게 했었다가 근데 이제 바이언한테 대패당하고 또 이제 뭐 슈퍼컵에서도 레알 마드리드한테 완패당하고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은 솔직히 이번 시즌 강등 후보로 불리는 팀인데 헤르타 베를린하고도 1대1 무승부로 그치니까 거기다가 이제 코스티치가 이적 시장 조금 막판에 떠나는 게 거의 확정적으로 되니까 4-2-3-1로 전환을 했어요. 4-2-3-1로 전환해가지고 했는데 또 이때도 그렇게 막 뭔가 반등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반등되는 느낌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세배를 쓰기 시작하면서 백스리에 그러면서 이제 3-4-2-1로 전환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 카마다 같은 경우도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남게 되다 보니까 카마다를 이번 시즌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활용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적 시장에서 후르스티치를 팔게 된 거거든요. 원래 후르스티치가 약간 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처음엔 아예 바이에른 저는 출전도 안 했던 거였고요. 이적설이 많이 있었죠. 토트넘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클렌전도 교체 출전하고 했던 거였지만은 그래도 카마다가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4승 1무 1패로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카마다가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 기록이 우연이 아닌 게 선발 출전한 경기 대부분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반면 이제 카마다가 결장한 분데스리가 3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승리가 없는 데다가요. 이걸 공식 대회로 확장하더라도요. 선발 출전 10경기에서 6승 2무 3패인데요. 교체 및 그 결장한 경기에서는 1무 2패입니다. 결국에는 카마다의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 카마다 계약 1년밖에 안 남았어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마다 다이치가 당연히 이거 후스코어드 평점인 건데 7.08점으로 프랑크푸르트 내에서는 유일하게 7점을 넘긴 선수인 거죠. 사실 이제 기록 기반 평점이 때로는 경기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카마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키커 평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좀 늦게 평점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 키커 평점에서도 미드필더 부문에서 2.67점 그러니까 그 키커지는 1점부터 6점까지 주어지고 낮을수록 이게 그 대학교 1점이 높은 거잖아요. 대학교 학점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2.67점으로 이제 토마스 밀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네, 이 순위권에 있는 선수 중에 1위가 밀러다. 그리고 이제 5위가 키미이다라는 것은 카마다 선수가 실제로 독일 내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평가 내용인데요. 네. 이게 그 전체 포지션으로 놓고 보더라도 공동 6위에 해당합니다. 뭐 미드필더로 굳이 분류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코벨 골키퍼에 이어서 뭐 이름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뭐 좀 돋보이는 뭐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키커지 평점이 솔직히 골키퍼는 따로 떼놓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 키커지가 골키퍼한테 상당히 후해요. 예, 골키퍼 맞네요. 존머는 뭐 잘하긴 하지만. 아니 코벨하고 기키비치도 둘 다 골키퍼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키커지가 공격수한테는 좀 박하고요. 그 풀백한테 박해요. 센터백한테는 조금 후하게 또 주는 편이고 한데 약간 좀 그래서 키커지 평점은 원래는 포지션별로 봐야 되지만은 그냥 이거를 올린 이유는 전체로 놓고 봐도 상위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카마다 선수가 유럽에 진출한 이후 올 시즌 초반이 가장 좋은 경기력이다. 뭐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토트넘과의 경기가 좀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미 한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그 경기에서는 사실 카마다 선수가 거의 뭐 눈에 띄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영향력이라든지. 약간 좀 뭔가 밑으로 내려와서 푸는 플레이도 했죠. 왜냐면 소우가 아무래도 패스에는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카마다가 그거를 이제 대체하는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말하면 하세베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양팀 통틀어서 하세베가 가장 잘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선수가 나이가 꽤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수비수로 내려간 것이 활동력이나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스피드 떨어지니까 조율사일 줄 알았더니 대인 수비도 잘하더라고요. 실제는 조율사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 케인이 너무 못했어요. 케인이 너무 묶였었거든요. 케인을 꾹꾹 묶기도 했고 뭐 손흥민 선수나 히샤이성도 번갈아 가면서 잘 대처했고 거기에다가 좋은 롱패스까지 뿌려주니까 하세베 지금 일본 대표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조금 변화가 있긴 했었죠. 변화가 있었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윙백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는 그러니까 왼쪽 윙백에 펠레그리니 이제 코스티치 보내면서 데려온 선수가 공격적으로 와서 이제 주전으로 뛰었었고 크나우프가 원래 오른쪽 윙백에서 뛰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그래서 코스티치, 크나우프 좌우 윙백으로 축구하는 팀이었죠. 공격하는 팀이었잖아요. 프랑크푸르트는 원래 윙백으로 공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크나우프를 왼쪽으로 돌리고 야키치를 그러니까 오른쪽 이 선수는 원래 수비형 미드필더거든요. 수비를 신경 쓴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비해서 약간 좀 이렇게 배치시킨 거라고 보여졌었어요. 왜냐면 크나우프가 올라가게 되면은 손흥민 뒷공간이 이제 부담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돌렸다라고 보는데 어쨌건 그렇다. 어쨌건 뭐 실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 홈에서 이기지 못했지만 이런 수비적인 전략은 먹혔지만 결국엔 공격이 조금 약화됐다 볼 수 있겠고요. 공격이 약화된 데는 아무래도 린드스트렘 그러니까 개체가 경미한 부상 후 빠지면서 린드스트렘이 나왔던 게 린드스트렘이 이 선수가 굉장히 재능 있는 선수긴 해요. 이번 시즌에도 프랑크푸르트에서 잘하고 있는데 기복이 있어요.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선수가 힘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슈퍼컵이었죠. 슈퍼컵 때 찬스 엄청 나왔는데 계속 날려먹었거든요. 전략적으로 시도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카마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다른 부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카마다가 잘하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지 못한 게 그 경기에 좀 어려움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주말 경기 저도 이제 기록을 살펴봤는데 보홈에 완패를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포메이션 자체가 완전 다르죠. 4-2-2-2를 썼고요. 그리고 또 이제 5명이나 로테이션을 돌렸죠. 그러니까 뭐 무한이도 빠졌고요. 지난 그 챔피언스 리그에 나왔던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도 빠졌고요. 그리고 로데도 빠졌고요. 크나우프하고 하세베가 빠졌는데 전 특히 이제 하세베가 빠진 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세베 같은 경우는 백스리에서 사실상 조율사 역할을 하면서 전체 라인을 지휘를 하는 선수인데 은디카하고 투타하고 둘 다 수비력은 좋은 선수들이긴 해요. 물론 뭐 투타는 높이는 조금 단점이 있고 또 이 선수가 조금 그래도 투타는 좀 아주 뭐 좋은 선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밑에 수비는 상당히 잘하거든요. 그리고 은디카도 수비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둘 다 머리가 나쁘거든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세베가 없을 때 그게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백스리로 전환하게 된 건데 다시 돌아가게 된 건데 하세베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보움을 조금 얕본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보움이 이 경기 이전까지 그러니까요. 거의 강등 이력치에는 거의 확정적인 팀 아닙니까? 주축 선수들 다 판매하고 영입은 없고 해가지고
1무 7패였어요. 예, 근데 어떻게 3대 0으로? 이건 조금. 그냥 너무 얕잡아 본 거죠. 예. 예, 너무 얕잡아 보고서는 로테이션도 대거 돌리고 또 이제 전술 실험도 했다가 예. 큰 코 다친 거. 그렇죠. 결국에 이제 보험을 얕본 게 맞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토트넘과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그렇죠. 로테이션인데 너무했다. 예. 전술 실험까지 너무했다. 예. 그러면 이제 토트넘과 경기는 정예 멤버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될까요? 뭐 이거는 후스코어드 예상이긴 한데요. 저는 뭐 꼭 이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뭐 이대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지난 경기랑 이제 똑같이 예상을 그렇죠. 해놓긴 했죠. 근데 저는 괴체가 만약에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은 괴체가 아마도 카마다 다이치랑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윙백 전형은 일단은 크나우프하고 크나우프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경기 때 쉬었던 5명 선수는 무조건 선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니하고 카마다하고 로데하고 크나우프하고 하세베는 무조건 나올 거고 백스리 절대 변화 없을 거고요. 근데 윙백 전형을 어떻게 돌릴까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그래도 투톱으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3-5-2로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은 3-4-2-1로 나온다면 왼쪽에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나우프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크나우프, 야키치 좌우 윙백으로 배치하는 거는 그대로 갈 거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의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이고 미드필더는 그 공격형 미드필더 이선은 카마다하고 개체가 거의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사실 지난 경기가 득점원은 무승부로 끝났는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두 팀 다 뭐 16강에 오르기 위해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도 뭐 있다. 예, 근데 이제 토트넘도 어쨌건 간에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관건이긴 하죠. 그러니까 후스코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UEFA 공식 홈페이지의 그 예상 라인업이라던가 많은 그런 예상 라인업들에선 3-4-2-1로 나온다라고 하고 또 페리시치 로얄을 좌우로 윙백으로 배치를 시켜놓긴 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은 뭐 사실 로얄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리그 경기를 쭉 못 뛰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유에서라도 한번 쓰지 않을까. 저는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세센용이 지난 경기에 굉장히 잘했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 경기 때는 토트넘에서 물론 골 합작은 손흥민 선수하고 케인이 했지만은 90분 내내 활약상을 놓고 보면은 세센용과 벤탄쿠르 둘이 가장 좋았다라고 그 둘이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세센용은 무조건 선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른쪽 윙백으로 차라리 페리시치를 활용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이 경기는 토트넘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렇죠. 지금 토트넘도 승점 4점밖에 되지 않아요. 16강에 올라가려면은 거기다 홈이잖아요. 홈이기 때문에 더더욱 프랑크푸르트한테 이겨야 되기 때문에 페리시치를 오른쪽 윙백으로 활용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한번 활용했다가 별로 좀 신통치 않아서 다시 이제 바꿔서 오히려 세센용 오른쪽에 독일에 했던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또 페리시치 선수가 그래도 독일 분데스리가 팀들에 대해서는 적응력이 그래도 있으니까 전적으로도 한번 그 페리시치 오른쪽으로 써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샬리송 선수가 너무 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프랑크푸르트전에서도 망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브라이튼전에서도 히샬리송이 교체 투입되면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었거든요. 그럼 안 쓸 수도 있다? 이번 경기 3-5-2? 저는 그러니까 페리시치를 올리고 아예 일단 3-5-2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위쪽에서 뛰면서 기회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괴체가 나오게 되면은 지난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괴체가 없게 되면서 중원 싸움이 조금 힘들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괴체가 나오면 프랑크푸르트가 중원 싸움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괴체가 많이 내려오고 활동량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체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콘테 감독이 또 한 번 3-5-1을 쓸 가능성 없지 않다. 거기다 클롭세스키도 어차피 부상으로 계속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3-5-2 했다가 경기가 잘 안 풀릴 때 공격 카드로 넣는 게 더 낫지 않나. 현재로서는 3-4-1이 너무 구동이 현재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토트넘이. 결국엔 이제 콘테 감독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요. 프랑크푸르트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카마다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 하세베의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 최고령 선수거든요. 하세베가. 대단합니다. 구자철 선수랑도 함께 뛰었던 선수인데요. 그리고 원래는 프랑크푸르트가
코바치 감독 때 이제 그 하세베를 백스리로 전환을 시킨 게 대박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서 일본의 베켄바워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역할상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뭐 수비라인 지시하고 뭐 그리고 빌드업에 이제 리더 역할을 맡고 하는 건데 매 시즌마다 하세베를 조금 코바치 감독이 떠나고 나서는 하세베를 벤치로 내리면서 4-2-3-1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결국은 한 6라운드, 7라운드, 8라운드 되면 하세베가 다시 주전으로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약간 이거 보니까 제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한국 대표팀의 홍명보 선수를 보는 것 같아요. 폭백 해보자, 홍명보 빼보자, 빼보 안 되네, 필요하네, 약간 이런 느낌. 제가 그래서 또 세베라고도 불렀거든요. 항상 프랑크푸르트는 하세베 지우려고 하다가 또 세베 된다 이랬는데 그나마 지난 시즌에 힌터레거가 그 역할을 조금 해줘가지고 하세베가 조금 휴식을 취하게 됐나? 그래서 이제 플레인 코치처럼 되나 싶었는데 힌터레거 그 사태 발생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번 시즌에 다시 처음에는 안 썼거든요. 그렇죠. 아예 안 썼는데 7라운드, 8라운드 그리고 마르세유전까지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전까지 4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면서 3승 1무 무패. 역시 이제 하세베 효과, 하세베가 거의 정신적인 지주다. 프랑크푸르트에 4경기의 실점도 단 1실점. 하세베가 있어야지 투타랑 은디카가 수비를 할 수 있다. 얘네의 본체는 사실상 하세베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하는 팀들도 뭐 실점을 슈투트가르트에 하긴 했지만 뭐 분데스리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뭐 우니온 베를린전 그리고 뭐 마르세유도 뭐 만만치 않은 팀이고 토트넘도 그렇고 결국에는 강팀을 상대로 잘했기 때문에 하세베 아직 안 죽었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손흥민 선수와 카마다, 하세베 정말 챔피언스리그에서 한일 선수들의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뭐 간단하게 예상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저는 그래도 토트넘이 객관적인 전력도 더 위고 홈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이 이 경기 못 이기면은 진짜 16강 장담 못하게 되는 거고요. 토트넘의 경기력이 너무 그렇게 좋지는 못한 편에 속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긴 하죠. 그리고 케인도 지난 경기 때 헤딩 후 골을 넣고 지난 경기는 그래도 헤딩감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킥감이 좀 안 좋은 데다가 또 밟혀가지고 경미한 부상 교체 아웃됐고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90분 내내 밀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히샬리송 카드를 쓸 수밖에 없고 히샬리송이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진짜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조금 고전하는 이유는 영입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팀에 녹아들지 못해서 그래요. 히샬리송도 뭐 마르세유전 2골 제외하고는 정말 뭐 경기 내용 자체가 계속 안 좋고요. 페리시치는 개인의 모습은 완전 나쁘진 않지만은 선수들과 잘 맞지 않는 호흡이 좀 안 맞죠. 그런 문제가 있고 비수마도 여전히 얼타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브라이튼 시절 비수마의 그 노련하고 안정적인 모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수마가 나와서 벤탄쿠르랑 호이베르가 전진하게 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게 되는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비수마 개인은 그냥 그랬어요. 별로였어요. 여기 핵심 선수 3명인데 영입한 이 선수들이 살아나야만 토트넘이 좀 더 원하는 퀄리티를 보일 수 있다. 결국엔 이 경기 뭐 그런 퀄리티를 필요로 하기보다는 결과를 필요로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스카우트 H는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일본 대표팀에 떠오르는 스타 카마다 선수에 대한 풀스토리 그리고 카마다 선수가 토트넘과 연결되고 있는 소문이 전혀 신빙성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식까지 2편에서 이어지고요. 또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카마다의 일본 대표 커리어까지 총정리하는 시간 정주행 부탁드립니다.